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수석 분석관이라 불리는 만큼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아 존슨, 우리 부서의 고위 관계자였죠. 노아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노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노아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한국이라니요?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도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심 바뀐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중고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던가요? 주한 미군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던데 군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안 봐도 뻔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노아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캐나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에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아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노아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캐나다는 겨우 7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고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캐나다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캐나다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캐나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캐나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짐이 다 챙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란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3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고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윤곽. 마침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한 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날렵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캐나다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어요.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어요.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우리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NATO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 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대령은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콧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국방부의 회의실이었고 노아 존슨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죠. 마이클 스콧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단, 잘 지내고 있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에단 맥켄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 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오탐지율이 30% 낮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라고 했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 회의 내내 노아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대령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2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4발로 움직이는 견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이 양자 암호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 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맥켄지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노아 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에단,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다음 날 아침,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캐나다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 강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에단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총리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캐나다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아 존슨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에단.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노아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 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 역사 강의에서 한국인 학생의 발언이 강의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 교수조차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캠퍼스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기존에 배웠던 역사적 관점을 재평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스콧이라고 합니다.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죠. 오늘은 다나카 요시로 교수님의 동아시아 근대사와 국제관계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일본 출신의 역사학자로 날카로운 분석력과 폭넓은 지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셨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 강의실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죠. 특히 동아시아 역사는 제게 흥미로운 주제였거든요. 물론 딱 한 나라만 빼고요. 바로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반도 국가, 역사적으로도 늘 주변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나라. 이런 경멸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만이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지도상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 문화, 그저 일본과 중국 문화의 저급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통령도 없는 그런 국가와 누가 손을 잡고 싶겠어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만큼은 강의에서 다루지 않기를 말이죠. 강의실에는 미국 학생들 외에도 중국, 일본, 한국 출신 학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앞쪽에는 항상 열심히 필기하는 일본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창가 쪽에는 중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한국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뒤쪽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깔끔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그 여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필기를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먼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시작해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 열강에 맞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동아시아 각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중국의 국민혁명, 반일 감정의 고조, 일본의 군국주의화까지.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듯 했죠. 이제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뭔가 논쟁적인 주제를 꺼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역사 강의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칠판에 한일병합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국 통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시작했고 한국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나카 교수님의 다음 말씀이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 감정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필기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다나카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많이 도와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미개한 농업국가에 불과했지만 일본이 철도와 학교를 세우고 근대적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일본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교수님의 관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강의실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교수님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일본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인 친구들 몇몇도 납득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타일러도 작게 맞는 말이네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강의실 뒤쪽에서는 다른 반응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항상 조용히 강의를 듣던 한국인 여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말이죠. 일본의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철도, 도로, 항만, 학교, 병원. 이 모든 것을 일본이 건설했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전근대적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교수님의 말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들을 도와 근대화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도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교수님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일제시대 한국 당시 조선의 철도 건설 사진, 학교 건물, 근대적 건축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일본의 통치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건설해 주었어요. 물론 식민지배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사진들을 보며 교수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더욱 확신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요. 다나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의 식민 지배만을 비난하지만 그 시기에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이죠. 한국인들은 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더욱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주장에 동조했고, 중국 학생들은 표정 변화 없이 그저 필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나카 교수님의 주장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니까요. 다나카 교수님이 다시 한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견해죠. 여러분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학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평소 조용하게 강의를 듣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저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발전의 과정이 아니라 강제적인 억압과 수탈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과 교수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반문했죠. 하지만 서연 학생, 식민지배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근대화가 되었으니까요. 교수님의 말에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저조차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대표적인 예로 유관순 열사를 들 수 있습니다. 17세의 어린 소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 결과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했어요. 강의실은 점점 무거운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17살 소녀가 독립을 외치다 목숨을 잃었다고요? 갑자기 교수님의 주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나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의 구체적인 예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건 불행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큰 그림이라는 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인가요? 일본의 시각에서는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 학생들도 서연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시각에서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일본이 한국에 학교와 철도를 지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요? 저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십니까? 위안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강의실의 분위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저는 위안부에 대해 희미하게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10대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본군을 위해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한 것입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10대 소녀들이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들이 지금도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교수님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죠. 일본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미국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교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위안부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여러 해석이 존재하죠.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입니다. 그들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문제일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 당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고 있기 힘들 정도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역사에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는 단지 교수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단지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죠. 서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부정하려 하고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역사 인식일까요? 다나카 교수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서연은 교수님의 말을 자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조차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말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승자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연구의 자세가 아닐까요? 저는 서연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언이 존경스러웠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은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학생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지다가 결국 다나카 교수님이 잠시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얼굴에는 어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말은 강의실을 채우기에는 너무 가벼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이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서연은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고 심지어 일부 일본 학생들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서연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아직도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며 덮어야 하는 문제입니까? 서연의 마지막 질문에 교수님은 완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이제 없어지고 그저 당황한 기색만 역력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학생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는 것이 더 놀라웠죠. 잠시 후 다나카 교수님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이 서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항상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일본 학생들 중에서도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서둘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더 이상 강의실을 장악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향해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연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교수님의 잘못된 역사관에 맞서 싸웠고 많은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 역시 포함해서요. 강의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이 말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서연의 질문은 그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역사관 전체를 뒤흔드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의 용기 있는 발언 덕분에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필기를 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서연을 흘깃 바라보았어요. 오늘 그녀에게서 역사적 사실 이상의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노트북을 천천히 가방에 집어넣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다나카 교수님의 이야기만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을 울렸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말한 진정한 반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싸워온 나라라는 것을요.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투쟁의 역사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어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다나카 교수님도 자신의 노트북을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뒤쪽에 서연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천천히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연. 너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제 말에 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에밀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어. 단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별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말만 들었을 때는 일본이 정말 한국의 발전을 도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말한 유관순 열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게 얼마나 일방적인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어. 서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에밀리. 사실 오늘 발언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 아무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야. 특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 말에 완전히 동의해.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들을 더 공부해보고 싶어. 혹시 추천할 자료가 있을까? 서연은 처음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발언에 동조하는 미국 학생이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서연은 바로 자신의 노트에서 몇 가지 책 제목과 다큐멘터리 제목을 적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교환했죠. 한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직 떠나지 않고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서연에게 다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어떤 학생은 자신도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상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용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억압과 저항, 그리고 극복의 역사였죠. 캠퍼스를 걸으며 서연이 준 책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워보겠다고.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학기에는 한국어 수업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연에게 정말 감사해요.